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코스피 9천 가는 길목에서 변동성이 꽤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8,900선을 넘었다가 현재 8,500선까지 22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왜 시총 2천조 원을 넘었다라는 얘기를 어제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굉장히 큰 한 종목이 장중에 8% 갔다가 다시금 마이너스 2%로 고꾸라졌다가 현재는 이제 상승 반전 시도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코스닥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의 흐름도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현재 2조 넘게 팔아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파르게 올랐고 주식시장이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 X, 오픈 AI 같은 IPO, 이 대여급들의 자금 조달 이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 비중 축소하고 그쪽으로 자금을 빼가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들이 사실상 그동안 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이런 흐름들이 좀 녹여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출렁거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원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과열 구간이라는 인식이 외국인 쪽에서는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는 240만 주 정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개인이 그런 물량을 좀 일부 받아가면서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과연 어떤 협업 소식들이 들릴 것인가 미리미리 투자처를 물색하고 선점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주들도 그에 따른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1차 회동, 이제 7개월 만에 일어나는 건데요. 작년 10월 말 정도에 있었고 에이펙 CEO 서밋에서 이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보면은 AI 팩토리 반도체 쪽 협업 구축한다, 이런 체계를 만든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때 관련주에 또 한 번 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HBM,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이쪽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깐부치킨 회동이라고 해서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성 회장, 최태원 회장이 함께 만나면서 굉장히 근사한 그림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이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넓히는 데 있어서 당연히 AI가 구축이 될 거고요. 그쪽에서 공급자이자 파트너스의 서로의 역할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GPU 26만 장 공급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좀 확인이 됐고 이게 이제 통큰 선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정부 쪽, 삼성, SK, 현대 이쪽에 이제 5만 장 그리고 네이버에 6만 장 이렇게 해서 이제 26만 장 통큰 선물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튀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오토웨버, 현대위아, 현대차, SK스퀘어, SK하이닉스 이런 주가들이 크게 출렁이는 흐름들,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2차 회동에도 어떠한 큰 반향성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 리포트를 직접 쓰신 분을 인터뷰해보겠지만 일단 피지컬 AI 플랫폼 강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 축이 됐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메모리 공급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괄목할 부분은 바로 이런 섹터들도 눈여겨졌지만 사실 LG그룹주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죠. LG전자, LG이노텍, LG CNS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과연 2차 회동에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처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미리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이고요. 빈센트 연구원이 직접 쓰였거든요. 좀 연결을 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센트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하나증권 안녕하세요. 예. 하나증권 빈센트입니다. 예, 들리시죠?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 엔비디아 그 CEO의 방한 소식, 작년 10월에 이어서 이제 2차 회동입니다. 여기서 어떤 회동이 나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뭐 유퀴즈 방송에 뭐 출연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삼고 가봐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젠슨왕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이죠. 작년 10월 말에 방한 이후에 그때 방한의 컨셉은 아무래도 칩, 즉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시세를 냈고요. 하지만 이번 방한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AI로 기대가 모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피지컬 AI의 밸류체인 상에서의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강했던 건 로봇이었습니다. 피지컬 AI 대표 주자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 이번은 피지컬 AI에 초점을 좀 모아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앞서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와 같이 앞서 이제 도표 저희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미리 어떠한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건지 그 군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요, 한 장짜리 사진이 아니고 주문서인데요. 이번에 주문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컬 AI, 즉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의 로봇에 관련 시세가 나고 있죠. LG그룹주라든지 아니면 두산, 더 나아가서 플랫폼으로서 네이버까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주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보면은 AI 주도주에서 핵심 투자 전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바이오로 AI 시대인데요. 사실 GPU가 가장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거는 사후적인 해석이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테마는 병목입니다. 전력이라든지 중간에 메모리 반도체,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로 나타나는 중간에 뭐 기판도 있고요. 이런 병목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테마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코스닥은 좀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5거래 만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모멘텀은 있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느낌인데요. 이런 자금들이 유입되다 보면은 뭐 2차 전지, 로봇, 특히나 오늘 2차 전지 좀 방어하는 력이 좀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첨단 장비 이쪽에 매수가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상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9,000피를 목전에 두고 있죠. 사실 9,000피 돌파인 가운데 반대급부에 있는 코스닥은 상대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수급 또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수급에 대한 기대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참여형 펀드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시차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내일이 공교롭게 선거죠. 선거 이후에는 그 자금 집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코스닥 그러면 2차 전지, 바이오가 가장 부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젠슨한 CEO 방한하면서 어떤 섹터를 튈까에 대한 일단 정답지, 약간 가까운 답안지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와 바이오까지 확장해야 될 필요성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빈센트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8분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시황 먼저 듣고 와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빠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장 초반 8,900선을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낙폭을 확대하면서 8,503포인트까지 저점을 키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반등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 낙폭을 조금 회복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저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코스피고요. 전반적인 업종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업종별 상황 체크해 보시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그래도 상승해주는 종목들은 삼성그룹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72% 가까이 오름세 유지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삼성생명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11%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4.5% 가까이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화재도 상승세, 삼성물산도 0.6%가량 오르면서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간 좋았던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젠슨황 CEO와의 협력 기대감으로 올랐던 LG전자 그룹주라든지 현대차 그룹주 오늘 동반 하락 중입니다. 어제 젠슨황 CEO가 한국과 로보틱스 협력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기대감은 커진 상황이지만 오늘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4% 넘게 하락, 기아도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LG그룹주도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LG전자도 장 초반 상승을 모두 내려놓고 6%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LG도 15% 가까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피지컬 AI주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 좋았던 MLCC 관련된 종목들 어제 장에서 좀 빠졌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 보입니다. 삼성전기가 1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다만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강한 가운데 지금 일본 시장에서는 무라타가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목표 주가를 280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다만 오늘 주가는 좀 빠르게 빠지면서 170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하락에 이어 추가적인 하락 이어갑니다.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SK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SK하이닉스 2% 가까이 빠지면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SK텔레콤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엔스로픽이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자로 나왔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주요 협력사로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가 밀리면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5%대 상승분을 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비슷하게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좀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동양고속과 천일고속 같은 토지 자산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쉬어감에 따라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초반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는데 이에 따라 에코프로 그룹주도 조금 상승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수 상황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4%가량 하락하면서 8,51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30분, 40분을 기점으로 장중 저점 터치했습니다. 8,500선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8,610포인트까지 조금 회복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장 대비해서 157포인트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93%가량 하락한 1,019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갑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 거의 9조 가까이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1,510원 선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2조 7천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2조 7천억가량 순매수, 기관은 4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어제도 장 초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됐는데 오늘도 장 초반 1,200억가량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0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메이저 주체는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도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후반까지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떨어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만시대 열릴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조정 어떻게 분석하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사실 이제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방한을 해서 여러적인 구체적인 협력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일단 기대감으로 어제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어떤
청사진 이런 부분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급격히 올랐죠.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 아직 사라지지 않았죠. 금리 급등은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자체적으로 삼성전자에 지금 몰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다운되는 흐름들이 같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수나 종목이 떨어졌을 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라는 틀 안에서 오늘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 최근 빛나는 그런 스타 종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개념을 받고 시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60%나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지분 가치 상승 이런 부분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틀란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의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이 정도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액추에이터가 이제 확실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액추에이터 시장만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14조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무르익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틀라스 이런 판매가 이런 부분이 35년을 기준으로 한 2억 8천만 원까지 하락함과 동시에 4,8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값어치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논리를 폈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6조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좀 나뉘어지는데 판매가 한 120조 원 가까이 그리고 AS 쪽에서 67조 가까이 이 정도 되고요. 150만 대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의 60% 점유율을 가정한다라고 봤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글을 통했을 때가 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판가 28% 정도를 이쪽에서 구입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액추에이터를 지금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타 뭐 완성차 이런 경쟁사들이겠죠. 지금 전기차 시장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도 어두운 터널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V,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머니코드에서 현대차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목표주가 많이 올라간 소식 전해드렸고 알파 마요라고 해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쟁사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알파 마요 이런 부분 AI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기치로 세워서 자율주행 AI나 차량 파운드리 이쪽을 이제 공략하다 보니까 훨씬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된 상황이고요. 중국 말고 생산 가능한 그런 지역 봤을 때 점유율을 4배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 증권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시총 같은 경우 적정 시총을 111조 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44조 먹고 들어가는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간접 지분 있잖아요. 요게 한 14조 7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52조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적정 시총이 111조 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보시고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본격적으로 장착을 했으니 앞으로 기업 가치가 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함께 눈여겨보시고 이번에 어떤 또 협업 소식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한국의 로봇 시장을 응원한다. 뭐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뭐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기대한 바가 있어서 어제도 뛰어올랐죠. 이런 흐름들이 오늘 잠깐 눌리지만 다시 튀어올릴 수 있을지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꺾여
꺾이는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하단이 좀 견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메모리 반도체까지 급등한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좀 버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하나증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 플러스 ESS 교집합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이 리포트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실적 부재는 당분간 뭐 가파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다 있는데 비슷하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5월 수출입 배터리의 데이터를 봤더니 반등의 신호가 좀 부재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쪽, 유럽 쪽 전기차 공장 가동률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부진해서 결국은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이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ESS 쪽에서는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수혜주는 옥석 가리기는 좀 선별적으로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증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배터리주의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두 종목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결론적으로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앞서서 빈센트 연구원도 얘기를 했죠. 이 코스닥 시장에 이제 국민 성장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어떻게 이 얘기가 잘 맞물려서 앞서 2차 전지 말씀드렸고 이제 제약 바이오 이제 슬슬 나오면서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워낙 제약 바이오는 투자하실 때 전문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의 리포트를 잘 참고해서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미약품은 긍정적인 호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주가 73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다올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고 어떤 물질이냐 봤더니 약간 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서 소네페 글루타이드입니다. 이 신약 가치를 한 5,962억 원 정도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소네페 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단장 증후군 치료제 후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장애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영양 수액을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희귀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GLP-2 계열입니다. 요게 근데 GLP-2 어쨌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당뇨에서 굉장히 선두주자이잖아요. 그런데 GLP 계열이고 게다가 단장 증후군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계약을 해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쪽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 연구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약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우수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쟁 약물은 하루에 한 회를 투여를 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주사를 맞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 한 번만 투여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서 환자들이 훨씬 편의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매일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딱 맞으면 간편하니까 그러한 느낌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손을 잡았는데 그게 한 이제 2조 가까이 되는 부분이죠. 1조 8,973억 원 정도 계약이 되겠고 이제 대형 라이센스 아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임상 2상은 완료가 돼서 이거를 받아서 이제 릴리가 후속 임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이 되는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단 계약금 한 7,500만 달러 정도는 3분기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이미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미약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상 완료가 되면서 릴리에 넘겼으니까 릴리의 임상 2상 결과 좀 확인하셔야 되고 적응증이 확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단장 증후군 치료제 후보 물질 이런 부분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질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크론병, 방사선 유발, 장손상 이런 부분까지 어쨌든
같은 장막을 훨씬 좀 단단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영양을 장 쪽에서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저금증을 확장할 가능성,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미약품이 오늘 오르는 이유, 좀 부각받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인데 이제 대신증권에서 50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예전 언급해드렸습니다. 발빠르게 이제 특허 분쟁 소식이었었던 것 같고요. 기억이 나고요. 할로자임 핵심 특허는 일단 이제 불응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그동안 IP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좀 가시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때 언급해드린 바가 있고 대신증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단일 클론 항체나 ADC, 이중 항체 이런 쪽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이건 좀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해서 그쪽과 이제 바이오젠뿐만 아니라 지금 알테오젠과는 잠재 파트너사가 10개 정도 된다라고 언급된 부분이 리포트에 있었고요. 품목당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또 잘하면 또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기술 수출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좀 잘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간 노열티 한 1조 원 정도 또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제약바이오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시총 좀 꼭대기에 있는 알테오젠 앞으로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증권사에서는 이걸 커버하는 증권사 연구원은 50만 원 목표 주가 유지했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젠슨항 CEO의 한국 방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섹터까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어제 가파르게 오른 만큼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난희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이렇게 주식이 상승할 때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때요? 야, 이게 단기 고점이 아닌가 막 불안해 하시고 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주가가 자꾸 상승하니까 포모 현상이 오고. 그죠? 근데 오늘 막상 시장이 이렇게 딱 조정을 보니까 이 개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또 그동안 포모 현상을 겪으신 분들이 또 막상 살려고 하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또 불안하시고 두려움 그런 시장인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튼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은 좀 아름다운 조정이다. 근데 왜 이렇게 대형주들이 상승을 할 때는 상한가를 막 연장, 2연장씩 쓰면서 추세를 살리고 상승을 시키고 뺄 때는 또 어떻게 이렇게 10%, 20%씩 이렇게 많이 빼느냐 하면은요. 사실 어제 보면은 이 개인 신용 잔고가 하루 만에 1조가 불어나서 현재 지금 한 38조 정도 되는 그런 신용 잔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 잔고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약간 투기적인 그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가지고 찬찬히 매수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는 투자자보다는 10억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30억, 40억을 이렇게 사서 단기간에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는 주체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유동성 장세이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갈 때는 그냥 상한가를 오늘 보면은 로부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젠스랑 관련해가지고 그죠? 이 LG 관련한 뭐 이런 어떤 AI 쪽이다 보니까 상한가를 그죠? 연장 2연장을 쳐주고 또 풀렸다가도 또 감아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분할 매수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도 뭐 눈에 보이듯이 이 대형주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정을 볼 때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사주게 되면은 어느 라인에 평단가가 맞춰지면서 다시 시장이 돌았을 때 그런 종목들이 가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제스랑의 그런 어떤 AI 그런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미국 시장에서도 엔트로픽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이 사실 엔트로픽이 인공지능 시대에 약간 거물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제 보면은 SK텔레콤이나 네이버 물론 이제 LG 제스랑과도 연관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보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제스랑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단순한 유행이 아니, 그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고 제스랑 역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조정을 볼 때, 그죠? 좀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선거기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다소 이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서 오늘 조정을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의 어떤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는 내일 지방선거로 또 하루 휴장인데 그래서 투자자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메모리 강국이기 때문에 제스랑 CEO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안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강국에 대한 그런 파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까지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서 다음 코너는 그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를 모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6월 첫 거래일부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AI 투자 열풍이 이를 압도했다. 1일 S&P 500은 0.26%, 나스닥은 0.42%, 다우지수는 0.09% 상승 마감했다. 세 지수 모두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S&P 500은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장 초반에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긴장감이 커졌다. 국제 유가는 장중 6% 넘게 급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시장을 끌어올린 주인공은 엔비디아였다. 젠슨 황 CEO는 AI PC용 차세대 반도체를 공개했고 엔비디아 주가는 6.3% 급등했다. 델은 10.7%, HP는 8.5% 오르는 등 AI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다만 제조업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와 연준의 금리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AI 랠리는 계속될까? 아니면 금리가 다시 발목을 잡을까?
네, 반도체 쪽 굉장히 궁금하실 테고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까? 계속 보유해야 될까? 지금 들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오늘 반도체 섹터 전문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한동희 SK증권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인사이트일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메모리 쪽을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쭉 해오셨고 그게 이제 맞아떨어져서 최근에 너무 이제 잘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서사를 좀 이렇게 따져볼게요. 예. 우선 가장 핵심은 수요가 특성이 과거랑 좀 달라졌다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라고 한다면 저희의 전방 시장인 스마트폰, PC 그리고 이제 일반 서버가 중심이었죠. 특히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기반으로 교체 주기에 의해서 이제 변동되는 시클리컬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사실은 거시경제에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산업이었는데 AI 사이클에서의 핵심은 지금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명분들이 거시경제 대비 다소 좀 둔감한 모습,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에 대한 부분들이 거시경제의 변동에도 우리가 AI 수요를 기반으로 이제 더 좋은 실적들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AI에서의 메모리는 AI 성능을 높임과 동시에 네. 미래 이제 단위당 토큰 비용을 또 낮출 수 있는 걸 같이 규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메모리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 물자화 되었다에 대한 부분들이 네. 메모리의 수요가 언제는 좋고 나쁘고 위아래 변동이 컸지만 점점 더 안정적이고 긴 주기로 움직일 수 있는 수요의 성격이 바뀌었다 보니까 수요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과거랑 메모리 반도체를 바라보는 프레임도 바뀌어야 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평가에 대한 척도가 바뀌어야 한다가 재평가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메모리는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아서 연구하시고 그걸 이제 또 리포트로 내시고 이랬던 이제 대표적인 분입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착착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손을 잡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메모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장기 계약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떠한 변화나 상징점이 있는지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건 원래 저희 업계에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맺었던 장기 공급 계약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의 성격이 다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물량에 대한 약정은 했지만 이게 수요에 알 수 없는 변화를 통해서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거에 따른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을 유지해야 될 명분에 대한 것들이 좀 약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은 3년에서 5년 그리고 이제 선수금을 저희가 받는 구조가 되고요. 네.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고객사가 저희에게 지불해야 될 페널티 같은 조금 더 이 바인딩되는 구조로 간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업황은 좋아도 결국 계약이 취소가 되면 뭐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하겠죠. 네. 다만 이번 사이클에서의 핵심은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3년에서 5년 계약을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지금 공급 부족도 맞기 때문에 가격을 단기적으로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1년 계약한 다음에 좀 상황을 보고 또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인데 네. 가격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3년, 5년에 대한 계약을 추진한다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메모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네. 가격이 아니라 메모리를 구매해서 그들이 AI에 대한 성능의 제고와 비용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장기 공급 계약은 특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물량을 구매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건 공급자들이 미래에 필요한 수요에 대한 양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이 높아진다에 대한 부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래의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객사가 이제 얘기하는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저희가 증설을 해왔는데 네네네. 이제는 계약을 기반으로 얼마만큼 필요하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증설을 하기 때문에 증설 실수에 따른 어떻게 보면 다운 사이클에 대한 강도도 좀 약해질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업황 변동 대비 더
안정적인 가격과 물량을 저희가 창출할 수 있게 된다가 실적의 안정성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야 될 고객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물량을 먼저 배분하면 나머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는 시장들은 남는 물량 가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중 시장 효과 때문에 시장 가격은 평균 물량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한계 물량이 결정짓는 생각해 보시면 이 장기공급계약 기반으로 나머지 시장도 더 강해질 수 있다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황 자체를 더 안정적으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클이 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공급자나 수요자나 서로의 니즈가 쫙 맞물린 것 같아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높은 단가와 장기 계약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감수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또 계산이 섰다는 거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장기 계약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실적 변동성 줄이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은 경기 민감주가 아니게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현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가격 인상 이 부분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HBM 가격 이게 더 오를까요? 오른다면 얼마나 더 오를까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HBM 가격은 사실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가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영역입니다. 다만 저희의 전망은 내년 HBM 가격은 올해 대비해서 최소한 50% 이상 높아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인상이 될 거라고 네, 바라보는 네, 네, 이유가 기회비용 측면입니다. HBM은 통상적으로 1년 계약을 맺습니다. 물량과 가격에 대한 일단 고정 방식으로요. 올해 HBM 가격은 작년 하반기 때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네. 작년 하반기 때 메모리 업황과 지금 메모리 업황은 좀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반 디램 가격은 굉장히 지금 매분기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HBM 가격은 작년에 저희가 계약을 맺은 가격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일반 디램이 HBM보다 더 수익성이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 추정으로는 지금 일반 디램이 HBM보다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40%포인트 정도 더 수익성이 높은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디램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근데 일반 디램을 포기하고 만드는데 일반 디램 수익성이 40%포인트 이상 높다라는 건 HBM에 대한 생산의 유인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AI 사이클에서 이제 일반 디램 낸드도 중요한 건 맞지만 이 토큰 경제에서 대역폭은 여전히 중요한 거. HBM 없이는 AI 사이클의 로드맵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공급자가 HBM을 원활하게 납품을 할 수 있어야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HBM을 우선적으로 만들 유인이 좀 낮은 상황이다. 그럼 결국 HBM 증설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되고 결국 이게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데 지금 기회비용인 일반 디램 대비 지금 마진율이 40%포인트 이상 낮은 상황이고 일반 디램 원가보다 HBM 원가가 더 높기 때문에 최소한 마진을 똑같이 맞춘다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증설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격은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은 높여야지만 유인이 생긴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통상적으로 HBM은 기존 세대의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내려오고요. 신규 HBM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브랜디드, 믹스로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를 띱니다. 다만 내년에는 HBM3E, 4E, 메인스트림 내에 있는 모든 HBM들의 가격이 다 같이 인상되는 형태로 저희는 HBM 가격 강세가 그동안에 본 적 없는 레벨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가격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지만 용량 관점에서의 HBM 수요도 올해 대비 내년에 성장률이 더 높을 거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 전체 시장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네. 내년이 훨씬 더 강한 해가 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반영을 저희는 올해 하반기 때 주가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27년 전망치에 대한 상향의 추가적인 근거가 될 거라는 점이 저희가 HBM 가격 인상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약간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약간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하는 친구가 더 잘해야지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HBM 가격 인상이 되니까 네, 근데 50%더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자주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하는 특성상 프로그램 하는 특성상 연구원님 아침 리포트 나온 거를 매번 이렇게 분석하고 또 네. 연결하면서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 걸 자주 보거든요. 근데 어제 네. 삼성전자 뭐 오늘 또 뭐 신고가 영역이지만 아직도 저평가됐다라고 쓰셨잖아요. 네. 직접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 앞에서 그런 내용이 또 일부 네. 들어가겠지만 물론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현재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는 사실 이 메모리 사이클에서의 이번 AI 사이클의 핵심은 이익 창출력이 과거 대비해서 유리합성도 높다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같은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익 창출력 관점에서 봤을 때 메모리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AI 사이클에서 비메모리, 파운드도 매우 중요한데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시가총액 관점이나 그리고 PER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어제 전 주가로 환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지금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은 하이닉스랑 유사한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ER이 7배 수준입니다. 네. 마이크론은 지금 10배가 지금 넘어가 있죠. 그러면 메모리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네, 삼성전자는 특히나 더 저평가받고 있다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에 대한 논리 때문에 네. 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네. 네. 지금 삼성전자 오늘도 37만 원 좀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서 레벨업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이 구조적인 뭐 전례 없는 상승세를 지속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근거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부분을 또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삼전 닉스 관점에서 좀 풀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메모리 관점의 포인트가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시경제 대비해서 AI에 대한 투자는 네, 다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가 생겨도 극단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침체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가장 실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익 창출력 그리고 수익성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한국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전 세계 AI 관련주 어디랑 비교해도 이익 관점이나 마진율 관점에서 저희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네,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가 영원히 강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언젠가는 둔화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해도 메모리가 AI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 중에 하나라는 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 내에서 네, 저희가 주가가 하락해도 신뢰하고 버틸 수 있고 올라도 여전히 저렴하다에 대한 명분들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라는 생각이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희는 모두 선호하고 있는 네,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그렇다 따지면 약간 둔화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단을 또 받쳐주는 굉장히 네. 강력한 동력이고 네. 위로 아래로 이렇게 좀 든든하게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돈 잘 버니까 뭐 이제 인센티브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투자 입장에서도 주주 환원 좀 해달라고 네. 더 해달라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메모리잼 평가의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희는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 주주 환원,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은 PER 10배, 전자 닉스는 7배. 이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저희는 주주 환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메모리 사이클은 과거에는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계속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주주환원을 꾸준히 하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네, 기준이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의 핵심은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유례 없이 거대한 이익을 창출한다에 대한 관점은 바뀌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 결국 저희한테 네, 주주환원에 대한 가시성으로 이어져야지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중에 하나가 저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년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올해가 마지막이죠. 이 이익 창출력이 높아지는 국면 내에서 올해가 마지막이다라는 점은 정책이 바뀔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저희 시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의 순연금을 달성한 이후에 이제 그 초과되는 프리캐시 플로우의 최대 50%까지 이제 환원을 하겠다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올해 3분기입니다. 하이닉스가 3분기부터 순연금 100조 원을 달성을 하게 되고요. 네네네. 그럼 3분기 말 이제 그 하반기 이제 시장에서는 주전에 대한 어떤 액션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올해, 내년 굉장히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 것들을 다 현금 배당을 하기엔 너무 높아지죠. DPS라는 게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이번 너무 높이 주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배당도 높이겠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도 같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이 사실 해외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정책이죠. 그럼 그 과정 내에서 한국 메모리도 해외 메모리처럼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주환원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그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주주 환원 강화에 또 있다. 네. 그리고 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쭉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기업 가치의 그런 몸값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삼전 닉스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사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고민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저도 여러 군데 이제 여쭤보면 한 이제 자산 운용하시는 분이 본인들이 이제 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를 들어보니까 스페이스X 그리고 뭐 오픈 AI 이런 거대의 그쪽 IPO도 대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리스크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자 유의사항도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언급하신 이제 수급적인 요건들 메모리가 좋은 건 맞지만 더 매력적인 거대한 이제 업종의 종목이 상장을 해버리면 좀 수급이 이탈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단기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메모리가 빠지면 이제 메모리는 끝난 것이냐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단기로 볼지, 중기로 볼지, 장기로 볼지에 대한 관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네네. 근데 다만 저희는 그걸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이제 주가에 대한 랠리가 끝날 정도의 이벤트인가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것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상향이 진행형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저렴하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해외 피어 대비 더 저렴하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반영이 저희는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평가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다만 저희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지금 PER 7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피어들과의 밸류에이션 갭도 축소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재평가된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이게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보다는 언제까지인가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 언제까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여전히 모멘텀이 강한 국면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실적과 멀티플 같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스러운 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금리가 이제 5% 이상대로 고착이 되어버리면 사실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니야에 대한 고민도 있겠고요. 그리고 성장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할인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좀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동성이 제일 두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5%대로 고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는 계속 메모리에는 변동성은 크겠지만 주가 하락은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한동희 연구원님한테 말씀드린 그 포인트, 그 부분 때문에 6월 초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부분 여러분도 잘 선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모멘텀은 그대로고 가격은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재평가가는 시장의 그런 순환을 잘 타야 된다라고 들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메모리 반도체 특히 삼전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되게 흡족한 인터뷰가 된 것 같고요. 반도체 너무 어려웠는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켓나우 2부도 종종 좀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어제 열린 GTC 타이베이 이후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시장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8,600선 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2%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양 시장 상황, 지수 분위기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2.18%가량 하락하면서 전장 대비해서 191포인트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8,59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8,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빠르게 이를 반납하면서 8,600선 부근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3%대 낙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1,014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 그룹주만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요.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200은 2% 넘게 밀립니다. 코스피 200 안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 거의 9조 원 넘게 팔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오늘은 3조 원 넘게 팔면서 오전장 들어서만 3조 5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1,2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만이 시장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3조 6천억가량의 순매수 들어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긍정적인데 외국인이 크게 사고 있지는 않고요. 약 1,400억가량 순매수, 기관도 1,10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은 2,3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7원가량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개장 직후보다도 4원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17원 선 지나가면서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외국인 수급 이탈을 만들고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시장은 빠지지만 중요한 투자 뉴스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SK텔레콤이 엔비디아 AI 컨퍼런스 GTC 타이베이에서 주요 협력 사례로 소개되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날 열린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한 반도체 제조 공정 적용 사례가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은 실제 공장과 생산 설비를 가상 환경 내 구현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SK텔레콤은 인프라부터 AI 모델, 최종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풀스택 AI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입니다. SK텔레콤이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에 등장한 건 올해 3월 미국 행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엔비디아와 SK그룹 간의 협력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SK텔레콤의 주가는 오늘 장중 14만 300원을 터치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 넘게 강세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이 빠지지만 SK텔레콤은 여전히 8% 넘게 상승 중이고요. 12만 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주목을 함께 받았던 LG그룹주 중에 하나죠. LG헬로비전이 2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LG그룹주 안에서 LG전자와 LG는 빠지지만 LG헬로비전은 20%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3,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전기차와 ESS 신규 수주가 구체화되면서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중심의 EV, ESS 신규 수주가 하반기 집중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는데요. 연간 신규 수주 목표가 900기가와트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다수의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가동 중단 상태였던 GM과의 합작 공장이 고객사 재고 조정 완료 이후 3분기 말부터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테슬라의 유럽과 아시아 판매 호조도 2차 전지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유럽 판매는 연초 이후로부터 45%가량 증가했는데요. 하반기에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승인이 확대되면 판매 증가세는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LG엔솔 장 초반 4%대 강세 탄력이 붙기도 했는데요. 49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45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진과 엔비디아에 회로박을 공급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0%대 강세 탄력이 붙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6.8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68,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0.26%가량 오르면서 시장 대비해서 2차 전지주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 가져갑니다. 11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연기금의 성과를 좌우한 건 결국 국장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운용 수익률이 4.4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낸 건데요. 그 가운데 특히 국내 주식이 효자 자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1분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약 21%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인 약 17%를 4%포인트 웃돌았습니다. 또 앞서 지난 28일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목표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매물 폭탄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는데요. 기금위는 6월 말부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 적용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36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빠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요. 그래도 견조한 흐름 이어갑니다. 0.43%가량 상승한 35만 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룹주가 그래도 견조한 가운데 삼성생명이 5% 넘게 상승합니다. 전장 대비해서 22,000원가량 오른 43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주가도 함께 주목받으며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45만 6천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면서 8,5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8,503포인트까지 저점을 내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고점 부담도 시장에 대한 매도 압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장은 내일 휴장을 하는데요. 오늘 장 후반까지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번 주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AI 동맹 확대에 나선다. 반도체를 넘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미래 산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재계에 따르면 황 CEO는 오는 4일 방한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만남은 데이터 센터 중심의 AI 경쟁이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들이 차세대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동 장소로는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집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삼겹살 소맥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은 이번 방안이 한국 AI 기업들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사기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 고수들의 픽 확인해보기 전에 전반적인 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8,900을 돌파 이후 곧바로 하락 전환되면서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한데요.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장 정말 흔들림이 심합니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유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코스피는 88년과 89년도를 소환해야 될 정도로 지금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자, 88년과 89년, 그 다음에 94년, 2005년, 2007년, 2017년, 그리고 2021년, 2026년까지 88년부터 지금 한 4, 50년 됐나요? 4, 50년 동안 코스피가 월봉에서 과열권이 들어갔었던 적이 한 대충 따져가지고 지금 읊어드린 대로 몇 번 정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10번이 안 되는 정도의 과열권에 지금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만약에 거꾸로 차트를 보면은 극명하게 보이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현무가 벙커버스터보다 그 위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현무가 땅을 파고들어서 그 끝까지 간 듯한, 더 이상 현무도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지금 바닥으로 그 완전히 곤두박질 쳐 있죠. 얼마나 이격이 벌어져 있나 보십시오. 이 정도의 이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2026년이. 외국인이 123조를, 1230조를 팔았거든요. 123조를 팔았어요. 금액으로. 개인 투자가 76조 사고 기관이 33조 샀는데, 이 지금 2026년도 시작할 때 주가가 4,000선이었어요. 4,300선. 지금 지수가 2배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종목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은 그거 다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지수를 2배를 먹으셨어요. 76조를 사시면서. 그러면은 지수를 2배로 먹을 정도로 수익을 내셨는데 차익 실현의 욕구가 없을까요? 이런 기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외국인들 머리 위에다가 차익 실현하는 기회가요. 요즘에 주변에서 주식을 절대 안 한다던 사람들마저 어제 보니까 정기예금 깨고 적금 깨가지고 LG 샀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인간 지표이고, 지금 기술적인 이런 과열권에 접어든 것도 88년부터 지금 40년간의 역사상으로 보셨을 때 얼마 없잖아요. 그 정도의 과열권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술적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도 같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 부동의 증시 1위였던 도요타 자동차가 3위까지 밀렸어요.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이랑 키옥시아에 밀렸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랑 AI 기업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이 지금 상황, 이런 것과 겹쳐서 코스피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 차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변동성의 이유를 먼저 찾아봤고요. 이어서 고수들의 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젠슨왕의 협력 기대감이 붙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LG전자와 네이버는 그간 급등세에 의한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와줬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협력 기대감이 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10% 급등세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일제히 고수들의 매수 장바구니에 좀 들어와 있고요. 이 밖에 삼성전자는 어제에 비해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노조 리스크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 매수 종목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까지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주가 큰 시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모두 장중에 5% 가까이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 LG그룹주는 좀 흐름이 엇갈리면서 호재로 인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ESS 공급 계약 소식에 올라줬고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2자릿수 상승세 오늘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한미약품도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체결 소식에 올라주면서 오늘 매도세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현대차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흔들림이 나오자마자 고수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장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보통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타이밍이 좀 짧으시니까 한 1년? 원래 장기가 1년은 짧은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1년도 장기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뭐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노죠. 그런데 제가 뭐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차트에도 다 그려져 있네요.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도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는 살자 행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대차 2005년, 2011년, 2021년, 2026년, 지금 2022년부터 4번 정도밖에 저런 과열권에 들어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나오죠. 현대모비스는 이거 그려놨네요. 그렇죠? 현대모비스 이 과열권에 이렇게 접어든 적이 2011년 이후에 15년 만입니다.
15년 만에 과열권에서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울 때 잡는 것은 신규 매수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던지고 싶은 욕구가 충만한데 거기다 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감수하면서 살 이 지금 뭐 판단을 할 때는 정밀하게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물리고 뭐 15% 20% 마이너스 나면서 시작하면은 그거를 메꾸려고 어거지로 지금 막 버티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꼬이고 매매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뜨거울 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년간의 무슨 장기적인 조정이 이어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격 조정이 조금 일어나서 안정적인 위치에 와야 뭐 마디지수대로 60만 원에 오던가 아니면 밑에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던가 그런 시점이 포착이 되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되 1년간의 조정이 나면 그건 조정이 아니고요. 현대차가 시세가 훼손돼서 끝나는 거예요, 이 장이. 그러니까 지금 뭐 3개월 안팎에서 뭐 1, 2개월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버블맵 통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8,800선 넘게 좀 터치하기도 하고 업종별로 좀 상승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들 위주로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변동성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는 이 코스피가 2% 넘게 빠지고 코스닥이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고요. 이 중에 최근 들어 좀 크게 올랐던 현대차 그룹주, 또 LG그룹과 반도체, MLCC 쪽으로도 하락폭 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블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가 2.6%, IT 서비스가 7.2% 빠지고 있고요. 기계장비까지 4.3% 밀리면서 최근 들어 좀 좋았던 업종들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양입니다. 금융도 3.8% 어제에 이어 하락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1.9% 하락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모멘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업종 내에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안에서는 가온전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기계장비 안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와 아이 로보틱스는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와 로보스탄은 빨간불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펜텍은 로보틱스 관련한 좀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벌써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통신 관련주 안에서는 SK텔레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이 기조연설에서 파트너 사라고 좀 엔비디아의 파트너 사라고 SK텔레콤을 언급하기도 했고 엔트로픽이 상장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 좀 받아가면서 현재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로봇 관련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 살펴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 깐부 회동에 이어서 3소 회동이 이루어질 걸로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국내 기업들의 수장들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좀 이 엔트로피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받아갈 예정인데요. 어제 또 특히 기조 연설 안에서는 한국과의 로보틱스 관련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아직 방한을 하기 전인데도 로보틱스 안에서 좀 향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틱스, 이 두산 로보틱스 살펴보면 어제는 좀 상한가 터치했다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상한가 근접하나 했더니 13만 원 선까지 또 바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위원님, 로보틱스 안에서 정말 변동성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젠슨 왕 CEO의 시구설과 로보틱스 관련한 이 모멘텀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러니까 그 시구설에 대해서 시구설에 대해서 로봇이 얼마 가지 않는다. 그건 맞는 말인데 로봇은 지금 시대적인 화두죠. 로봇은 지금 20년, 30년을 앞에 짊어질 시대적인 화두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무슨 움직이는 테마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젠슨왕 회장이 우리나라 실상을 말하면서 인구 없다 그 얘기 또 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그 전에 한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비아냥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한이 미사일 만들 필요도 없다. 대포동 미사일. 북한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된다. 20년 뒤에 서울에는 인구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젠슨 왕도 똑같은 지금 상황을 짚고 있는 거예요. 이 저출산의 문제가 물론 몇 달 전인가 지금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쭉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로봇이 더 필요하다 이거고 샘 알트먼도 X에다가 로보틱스 인재 영입한다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루들이 전부 다 로봇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알겠죠. 젠슨왕, 샘 알트먼, 앨런 머스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동네 바보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로봇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긴 돈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시구설이라던가 무슨 뭐 성수동 삼겹살집에서 무슨 회동을 한다.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뭐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냥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고 가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한국의 현실이 있고 거기 로보틱스가 필요하고 자기네들도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장이 약세인 가운데도 지금 로봇주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강세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로봇주들이 좀 강세로 올라오고 있죠. 거래소에 보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16% 가까이 오르네요. 코스닥도 보니까 로보스타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일단 로봇주들이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 장기적인 모멘텀 형성이 됐고요. 다만 LG전자나 LG그룹이라든가 현대차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너무나 과열권에 진입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의 욕구가 충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어서 그동안 가지 않았던 두산 로보틱스나 지금 로보스타 쪽으로 일단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버블 섹터로는 어제에 이어서 LG그룹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번 주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공식적인 첫 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요. 지난해 에이펙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LG 휴머노이드 클라우드, 이 로봇과 엔비디아의 아이작 결합 소식이 좀 확실시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G그룹 쪽 관련해서 어제도 상한가 터치한 종목들이 있고 지난주부터 불기둥을 뿜었었는데 현재는 종목별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어제 이야기했던 좀 LG는 벌써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LG전자와 CNS까지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디스플레이나 뭐 헬로비전은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빈집털이.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라던가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LG CNS 그리고 지주회사 LG 전부 다 월봉에서 그 과열권에 진입을 했는데 그 과열권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상장된 연도가 틀릴 텐데 오래된 거는 90년대 상장된 것도 있고 2002년대 이후에 상장된 것도 있고 어쨌든 30년에서 20년에 걸친 지금 이 흐름 가운데 한 대여섯 번밖에 들어가지 않은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충만한 자리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면은 정말로 그냥 뭐 저기죠. 그냥 뭐 돈키호테처럼 앞으로 안 보고 돌진하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면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해놓고 그냥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심성이던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무모한 짓이었죠. 그래서 지금 다 그런 종목들은 다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나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덩달아 지금 여기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LG 디스플레이, LG 헬로비전의 차트를 보십시오. 여기는 이 지금 사업들은 망해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가 미서 잠깐 반등하는 것은 지금 주력 종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력 종목이 아니고 과열권에도 당연히 접어들지 않았죠. 전혀 오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반사적으로 LG 그룹주 중에서 조금 지금 페이스가 떨어져 있고 지금 사업의 어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기업 중에서 반사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꼬마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랐던 종목들은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고 이 디스플레이와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주력 종목이 아닌 만큼 매수세가 붙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 어떤 업종으로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통신입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일본 증시에서 보시다시피 부동의 시총 1위였던 도요타가 지금 3위로 떨어지는 굴욕을 지금 맛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는 피지컬 AI가 붙었는데 도요타는 피지컬 AI가 안 붙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전기차 캐즘을 하이브리드로 빼서
비껴 나갔다고는 하지만 그 뒤에 하이브리드가 뭐 엄청 잘 팔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요타는 이제 떨어졌는데 소프트뱅크가 1위로 올라선 이유가 중요하겠죠. SK텔레콤하고 똑같이 소프트뱅크도 통신회사거든요. 근데 AI 기업들에게 투자를 잘 하면서 특히 오픈 AI의 투자가 결정적이었고 최근에 또 ARM에 투자가 있었는데 ARM이 또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AI 종목들에게 투자를 잘하면서 씨앗을 잘 뿌려서 수확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1위를 올라섰는데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지금 엔트로픽이 비공개로 상장 절차를 빨리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엔트로픽이 곧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엔트로픽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가 SK텔레콤이 예전처럼 그 무슨 이제 통신망이 다 깔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깔 데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통신망이 필요하게 됐어요. 새롭게. 이제 뭐 일반적인 통신망은 필요가 없죠. 다 깔려 있는데 광통신이. 근데 SK텔레콤이 그런 쪽에서 새로운 어떤 그 이익을 얻게 됐다. 다만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10% 오르고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열권에 접어든 게 지금 거의 손에 꼽을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99년까지가 얘는 89년에 상장됐거든요. 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동안 과열권에 접어든 적이 얘도 10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어가지고 지금 위로 치솟으면서 RSL가 거의 90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신규 매수자들은 리스크를 엄청나게 감당하고 가셔야 된다는 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오르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서 통신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꼬마 버블이 지금 버블이 조금 커질 거를 예상하는 흐름에서 얘기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꼬마 버블은 통신으로 만나봤고요. 그 안에서 SK텔레콤, 엔트로픽의 비공개 상장 준비 중이라는 소식 받아가면서 새로운 통신망이 필요하게 됐고 SK텔레콤 현재 10%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 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코스피가 급등하다 보니까 국내의 주식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 또 의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올해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네, 뭐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8,788선까지 오르면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긴 한데 그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한 1,900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수치를 발표한 게 3월 말 기준인데 그때가 이제 1,526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1,900조 원까지는 늘었겠다라는 추측이 나오는 건데
이 기금 규모가 1,000조 원 넘었던 게 지난 2023년 9월이거든요. 조만간 이제 2,000조 원도 넘어설 기세다라고들 이제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 도입된 게 1988년이에요. 근데 이제 38년 만에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 노르웨이 그리고 일본 국적연금 이렇게 국민연금까지 해서 이제 글로벌 3대 연기금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사실 아직은 국민연금을 이제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네. 매달 이제 국민연금으로도 돈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기금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운용 수익이 더해지면서 이제 몸집이 이렇게 불어난 건데요. 국민연금 수익률 보면 2022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8.2%였었어요. 그때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워낙에 이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시기였고 그게 2023년에는 13.6%로 이제 두 자릿수 반등을 했고 2024년에는 15%로 더 늘었고요. 2025년 작년에 18.8% 기록하면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 작년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들어서는 수익률이 4.4%를 기록 중인데 지난해 말에 비해서 이제 기금 적립금 자체가 이제 1분기 말 기준으로 68조 원 늘었고 이게 연도별로 보면 이제 2024년에 해외 주식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그때 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서학기밀도 굉장히 많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시기잖아요. 빅테크 주식도 굉장히 올랐던 해였습니다. 그때 뭐 엔비디아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네,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때 해외 주식에서만 한 34% 수익률을 냈었거든요. 작년부터는 단연 이 국내 주식에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났는데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정부가 뭐 상법 개정이니 뭐 여러 가지 11구조 개편이니 이런 이제 정책적인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국내 주식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작년 한 해 국내 주식 수익률이 무려 82%였습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에서 투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국내 주식에서 21.6% 정도 났고 사실 해외 주식이라든가 국내 채권은 올해 1분기에는 좀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뭐 이런 데서는 이제 4%에서 5% 수익이 났는데 뭐 이거와 비교하면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주식에서 뭐 압도적으로 수익률을 많이 냈고요. 네, 올해까지 이제 올 들어서 최근까지 누적 수익률 아직 이제 발표되진 않았지만 대략 한 25%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올해만 한 360조 원을 벌어들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자산 배분에서 그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다 네. 보니까 그에 따른 매물이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였었던 거죠. 네, 그동안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을 보면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자산군별로 비중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군별 비중은 뭐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운용료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5년 단위로 뭐 중기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5년 단위를 결정을 하고 그 5년 단위의 이 계획에 맞춰서 연간 계획을 또 짜거든요. 네. 그 수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하는 식으로 자산분별 비중을 관리를 하고 조정을 하는데 이 5년의 중기자산 배분 계획을 전략적 자산 배분, 그래서 우리가 SAA라고 하는데 실제 운영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국내 주식 전략적 자산 배분은 20%다 하면 20%를 딱 맞추는 게 아니라 그 20%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범위 내에서 허용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 굉장히 다를 거잖아요. 뭐 금리나 환율, 주가 뭐 이런 시장 상황이 이제 그때그때 다를 텐데 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유도리 있게 뭐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뭐 단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TAA라고 부릅니다. 이 TAA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가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3.9%였는데 여기에 전략적 자산 배분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의 아래 위 허용 범위를 최대한 적용을 해보면 최대 5%포인트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국내 주식을 기존 14.9%에서 5%포인트 더해서 19.9%까지는 최대한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초과분만큼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증시가 오르면 국민연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식을 더 사지 않더라도 주식 가치가 오르니까 포트폴리오 상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들어 국내 증시가 급등을 했으니까 그냥 진짜 숨만 쉬고 있었어도 이 비중이 25%를 넘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최근에 뭐 이제 8,000선 넘어서 9,000선 가까이 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30% 육박했을 거다라는 이제 분석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중을 초과한 만큼은 이제 국민연금이 매물로 이제 주식을 처분해야 되니까 매물로 나오겠다라고 걱정을 했던 거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전체 기금이 1,900조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내 주식을 이제 이 19.9%까지 담을 수 있으니까 378조 원까지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현재 30%에 달했다고 보면 실제로 국민연금 이제 기금 내에 국내 주식이 한 570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셈인 거니까 단순히 계산해 보면 190조 원 정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리밸런싱 할 때 시장 충격을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기계적으로 한 번에 이제 매물로 내놓는 건 아니고 하루에 매매 한도를 정해서 분할 매매로 조금씩 팔기는 하는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주식, 국내 주식 매물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가능성 자체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누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1월에 기금위에서는 국내 주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를 이탈했을 경우에 또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좀 유예하자라고 결정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기 네. 위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지난번 기금위에서는 그게 그냥 유지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네, 기금위를 네, 했는데 기금위 때마다 좀 안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올 들어서 첫 번째 기금위 했던 이제 1차 기금위에서의 관심이, 그때 뭐 환율도 많이 올랐었고 국내 주식 비중도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을 이제 한도를 초과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이랬었으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슈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제 그 자산구별 목표 비중, 이제 허용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하고 의결을 했는데 1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상 확대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던 게, 원래대로라면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14.4%까지 축소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축소하는 것 대신 이제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유를 좀 이제 둔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뭐 넘었을 거다, 뭐 아직은 아닐 거다, 뭐 약간 아슬아슬한 이렇게 한도에 목에 찬 상태였었거든요. 만약에 넘었다면 수조 원대 주식을 매도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예정대로 이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좀 줄였다면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줄이지 말고 그러면 유지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유지를 했던 거라서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뭐 확대한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이제 범위를 늘렸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1차 때 그랬고 네. 이제 지난달 28일에 5차 기금위가 열렸거든요. 그때 이제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이제 14.9%에서 20.8%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밸런싱 유예가 끝나는 6월 말부터 적용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워낙 이제 지금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전략적 투자 범위, 그러니까 전략적 그 투자 범위의 허용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3%포인트였는데 이거를 좀 늘리기로 하되 어디까지로 늘리겠다라는 그 범위는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기존엔 3%포인트였는데 아마 이걸 한 6%포인트 정도로 늘려놓은 거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자산군별 목표 비중도 의결했는데, 그러니까 2027년부터 이제 5개년 동안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인 거죠. 여기서 해외 투자, 대체 투자 확대 기준을 유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2031년 말까지 이제 주식은 국내외 합쳐서 55% 내외로 유지를 하고 채권은 30% 내외, 대체 투자는 15% 내외로 이제 유지를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자산 배분안에 따른,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뭐 2027년에 올해랑 똑같이 이제 20.8%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전술적 자산 배분 버퍼 2%포인트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 버퍼가 기존엔 3%포인트였는데 그걸 지금 이제 한 6%포인트 정도로 늘린 걸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여기서 한 28.8%까지는 보유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은 3%포인트였으니까 최소는 25.8%, 그리고 이제 맥스로는 28.8%까지는 보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기자산 배분 계획을 이제 하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설명을 했던 건 뭐냐면,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이유로 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국내 주식 좀 더 오를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상법 개정도 했고 구조적으로 바뀌었잖아. 뭐 이건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네네. 그리고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했다. 뭐 지금 국내 주식이 이제 한도를 넘어선 상황인 것 같으니 이거를 이제 매도하면
뭐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것 같으니 이걸 늘리는 게 맞다. 뭐 이것도 이제 이해가 가죠. 그리고 뭐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역량 완화하기 위한 거다. 이것도 이제 뭐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견이 좀 있는데 이렇게 늘리는 게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게 맞냐라는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데가 단순한 기관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워낙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기금 규모도 크고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도 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앵커 투자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면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 투자자 역할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면 다른 연기금의 공제가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 국내 증시에서만 봐도 국민연금이 분기마다 이제 사업 그 지분 공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모아가지고 한 분기에 뭐 국민연금이 어떤 주식을 팔았고 어떤 주식을 샀고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런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거리기는 합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비중 조정을 한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네.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 리스크 자체는 이제 사라졌죠. 네. 이제 비중을 늘리면서.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추가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미 이제 한도 늘렸어도 그 한도에 거의 찬 수준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 대규모 매도를 안 하는 뭐 하방을 막는 효과 정도일 텐데 사실 주가라는 게 원래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외국인 개인 기관 이제 여러 수급 주체의 움직임 그리고 뭐 금리 같은 이제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그 자산 비중을 뭐 국내 주식의 비중 한도를 좀 늘린 거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걱정인 부분은 이 지금의 결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부양 기조 그리고 밸류업 정책을 성과를 위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들인 건데 사실 작년 12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오르는데 국내 주식 계속 팔아야 되냐 이런 이제 멘트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었는데 뭐 수급 안정 효과 자체는 지금 이렇게 비중을 이제 늘리면서 커지긴 했지만 국민연금이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선례가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런 사례가 계속 이어지면 국민연금의 이제 제일 목표는 가입자의 노후 자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건데 이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보다는 단기 증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흔들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 내의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상회하면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하면서 과열됐던 시장을 좀 조절하면서 이제 그 증시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조금 이제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확대를 하면서 이런 역할을 국민연금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분산 투자 원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 있어서 그 손실나는 데에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사실 국민연금 존재 이유는 국내 증시 부양이 아닌 거죠. 가입자 노후 자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제일 원칙이고 제일의 목적인 건데 국민연금 자산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딱 장기 수익성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인다는 거는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에 더 크게 베팅한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만약에 앞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하게 되면 지금의 이 결정이 상대적인 수익률 부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다 이제 국내 국민들인 거잖아요. 이미 이제 한국 경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 기업에 다니면서 이제 원화로 월급을 받고 있고 한국에 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한국에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소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모두 이제 국내 증시와 그러니까 국내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연금 자산까지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만약에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개인 자산과 연금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해외 주식 그리고 대체 투자 이런 이제 글로벌 자산권의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국민연금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건데 자산 비중을 이렇게 정해놓고 운용을 하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 조정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이 너무 올라서 비중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만큼 팔게 되고 국내 주식이 떨어져서 목표 비중까지 여유가 한참 있으면 새로 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팔게 되고 이렇게 떨어져서 주식이 싸지면 다시 담는 이제 그런 식이 돼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역발상 투자라고 해서 컨트레리안 전략이랑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제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크게 되면 국내 증시에 국민연금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내 증시 수급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그래도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이 매물이 나왔을 때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급 주체가 이제 탄탄하냐라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줄이고 해외 주식 혹은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을 좀 늘려가자라는 이제 기조였던 건데 지금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이런 정책적인 흐름 이게 조금 이제 약해진 면이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뭐 글로벌 연기금들은 지금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좀 늘리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해외 분산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인데 그거에 조금 이제 역행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이 사실은 이제 뭐 자국 경제와의 동조화 이런 위험들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글로벌 분산 투자 원칙을 좀 강화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정부의 국내 증시 부양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랑 맞물려서 조금 이런 원칙들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비판과 함께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좀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 오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을 보이거나 이러면 그 손실은 결국은 이제 미래의 연금 수급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을 대폭 상향했다라는 의미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들을 얘기가 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트로픽이 본격적으로 IPO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엔트로픽이 미국 증권 당국에 IPO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르면 올 가을 증시 입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성공 비결은 기업용 AI 시장의 올인 전략이다.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의 흥행으로 연매출 환산 기준 매출이 47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영역을 넓히는 오픈 AI와 달리 기업 고객에만 집중해 몇 달 만에 매출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투자은행들은 먼저 상장하는 기업이 AI 산업의 표준이 될 것이라 예고했다. 현재 오픈 AI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연내 상장을 정조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초대형 상장 경쟁이 본격화된 셈이다. 과연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제치고 AI 주도권을 쥘지 주목된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의 시선은 GTC 2026, 또 컴퓨텍스 2026에 쏠려 있습니다. 주요 일정을 마치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캘린더 통해서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마친 뒤 4일 저녁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5일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 총수들과 회동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또 네이버 의장까지 참여한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자리 간부 회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3소 회동이 될 걸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7일에는 시구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잠실 야구장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두산 베어스 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8일에는 성남시 분당구에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재 유력한 날짜로 8일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네이버의 주가도 어제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이외 신라호텔 기업인가의 간담회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특징 종목 관련해서 어제 나온 이야기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어제 네이버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16.03% 올랐고 애프터마켓에서도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바로 어제 기조연설에서 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엔비디아의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사로 공식적으로 좀 언급이 됐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이 뒷 배경 화면에 네이버 클라우드 하트 엔비디아 이거를 좀 띄우면서 공식적인 파트너사로 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했고요. 하이버 클로바 X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인공지능 팩토리까지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관계자는 이 엔비디아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네이버 클라우드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만큼 현재 아시아 거점으로 좀 AI 거점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전했고요. 또 주요 일정으로는 이해진 의장과 회동도 있고 8일에는 사옥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네이버 주가 어제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에이펙에서 엔비디아가 생산한 GPU 26만 장 중에 6만 장이 네이버에 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베라루빈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어제 베라루빈 관련해서 기조연설에서 언급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탑재된 베라루빈 완전 생산 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습니다. 10.09% 상승했고 어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1.29% 상승했습니다. 베라루빈 관련해서 어제 전해진 소식들로는 하반기에 출시되는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형태로 또 나온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단일 규모의 칩이 아니라 GPU, CPU, 또 소프트웨어와 메모리, 네트워크까지 좀 합쳐진 전체적인 칩 규모다라고 했고요. 이것들이 좀 완전 생산이 돼서 베라루빈 메모리가 좀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레이스 블랙웰 대비해서 에이전트 처리량 무려 10배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회동, 이 국내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아무래도 가장 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부분이 이 피지컬 AI 로봇 관련 종목인데요. 어제 로봇주들 모두 동반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한가, 로보스타까지도 상한가 터치했고요. 로보티즈도 23%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는 좀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긴 한데요. 엔비디아가 이 코스모스 3 출시한다는 내용을 기조연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와 이미지, 또 비디오와 음성 메시지까지 들어가 있는 멀티 모달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해당 플랫폼, 코스모스 플랫폼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또 비전 인공지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해당 플랫폼을 현재 두산 로보틱스와 LG전자가 사용 중이다라는 사실이 좀 공개가 됐고 또 관련해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이 시구설 역시 불거지면서 두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도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살펴봤던 종목들, 현재가 흐름도 스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관련해서는 현재도 상한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피지컬 AI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또 LG그룹이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부터 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변동성이 있는 장세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나 싶더니 순식간에 13만 원 선으로 내려앉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14.34% 강하게 올라주면
하락하면서 16만 원선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삼성전자보다는 좀 수급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1.44% 하락하면서 230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는 상승했지만 오늘 1.77%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77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 어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장에서까지 계속해서 올라줬는데 현재 4.24%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GTC 2016 기조 연설 관련해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변동성 큰 장세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방선거로 휴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방송합니다. 일단 알려드리면 오전 9시부터 3시간 연속적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주태영, 강태공, 이델리온 파트너들이 직접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포트 정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스피 만시대 자신의 포트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잘 보시고 수익 내는 전략 잘 챙겨가시는 내일 3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지방선거일로 휴장이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